네, 원투펀치 클래식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있지만 큰 이슈가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또 만났잖아요. 오늘도 또 큰 이슈 때문에 만났습니다. 바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라리가가 또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시즌 시작이에요. 아우, 그럼 이럴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저희가. 원투펀치에서는 한 발 빠르게 우승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시 해외 리그가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올여름은 정말 축구가 쉴 틈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 북중미 골드컵, 도쿄 올림픽 축구까지 하면서 이제 또 리그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올 시즌에 좀 놀랐어요. 왜요? 벨기에 리그는 벌써 시작했어요. 아, 벌써 시작해서 이제 스포티비에서 또 신트 트라이던 경기가 중계가 되고 있는데 네.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채널을 돌리다가 벨기에 리그가 시작하네? 이렇게 빨리 시작하나? 저도 놀랐어요. 근데 벨기에 리그가 원래 다른 리그보다는 원래 조금 빠르긴 한데 네. 그걸 감안해도 너무 빨리 시작을 해서 뭐 올림픽 하고 있을 때 이미 벨기에 리그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또 프랑스 리그도 시작을 했고 포칼 같은 대회도 또 시작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저는 이제 라리가, 장 의원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미 시작한 리그들도 있다는 거.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제 곧 시작할 거, 14일에 시작할 거 예정이죠.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그냥? 프리미어 그러시죠. 리그부터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첼시 화이팅! 첼시가 화이팅 하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팬으로서 네. 좋겠지만, 근데 올 시즌에는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빅 이벤트들이 또 여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같이 합세해서 자신의 그 대리인과 같이 이적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른 시기에 협상들을 하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개막한 이후부터 이번 달 말까지잖아요. 각 네. 리그들이. 이번 달 말까지도 아주 굵직굵직한 이적들이 은근히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현 시점도 사실 프리미어리그는 그래도 선수들 순환이 조금 된 편인데 라리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리그는 다른 시즌에 비해서는 지금 시점의 선수들 순환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시대는 프리미어 리그가 짱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정.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사실 우승 경쟁을 예상하기는 확실히 다른 시즌보다도 조금 이른 감은 있다. 그럼에도 원투펀치는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한다면 전 첼시한테 걸고 싶어요. 첼시요? 왠지. 네. 지난 시즌에도 첼시 거셨잖아요. 몽블레. 몽블레가 근데 파란색은 아니네요, 옷이. 예. 네. 뭔 뜻인데 이게? 아니 뭔가 첼시 느낌이 나지 않아요? 나의 푸른 팀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미용실 갔다가 그 옆에 있는 매장 자라에서 항상 옷을 사기 때문에 옷이 무슨 근데- 뜻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아무 매장에 그냥 아무거나 이러고 들어가서 들고 와요. 사셔도 근데 딱 네. 첼시에 맞는 딱 첼시 아, 얘기를 그래요? 하고 진짜. 있어요. 네. 한효님이 근데 첼시 되게 좋아하시네. 지난 시즌에도 첼시 우승한다고. 아, 뭔가 네, 느낌이 그래서 오시는 거겠죠? 제가 우승한다고 말한 게 결국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첼시가 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저 맞췄다. 우승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 분명히. 웃겨. 맞아요. 어쨌든 간에 첼시가 우승 전력이 되죠, 지금. 네. 근데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격차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나름 계획된 보강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리버풀이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그 핵심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나가고 했던 기간이 길었던 것에 비하면 뭐 네이션스컵으로 이제 몇몇 선수들이 빠지는 기간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버풀도 여전히 맨시티와의 격차를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좁힐 것이다. 네. 그리고 첼시도 지금 이적 시장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만 보면은 나름 계획된 이적들이 그래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 토트넘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케인의 또 거취 문제가 있고. 그렇죠. 하지만 나름 또 지금 순서대로 파라티치 단장이 와서 하나하나 플랜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선수 영입도 로메로도 들어오고 수비부터 하나하나 그래도 뭔가 꽤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지금 이적 시장만 보면 아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날도 벤 화이트부터 해서 그래도 무언가 좀 불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강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6는 지난 시즌보다는 맨시티를 좀 괴롭힐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가 지난 시즌처럼 그렇게 좀 큰 격차의 우승을 하기는 좀 힘든 시즌이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 이렇게 이제 보통 4강 구도를 다른 분들도 많이 예상을 하시겠죠. 근데 저도 비슷하긴 한데 네. 그 어떤 시즌보다 상당히 치열한 한 6, 7위권까지의 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만큼 간극이 많이 좁혀지는 시즌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도 잭 그릴리시를 영입을 했지만 지난 시즌에 최전방 공격 확실한 아구에로가 뛰질 못하는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확실한 최전방 공격수 없이 포스나인 운영을 했던 기간이 길었는데 지금 그러한 운영이 올 시즌에도 계속 지난 시즌처럼 좋은 결과로 계속 이어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조금 좋은 승률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난 시즌만큼은 가지 못할 것 같다. 이거는 케인이 아직 안 왔을 때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오게 현재 되면 시점. 또 얘기가 네. 달라지죠. 케인이 온다면 그거는 이제 상황이 확 달라지겠죠. 그리고 잭 글리시가 분명히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좋은 윙포드 자원들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또 이 팀에서 잭 글리시가 어떤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선 저는 넣어놓고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 자체는 다비드 실바처럼 해주길 바라는 거겠죠. 네. 그 8번 이른바 그런 어떤 미드필드 위치에서. 그렇죠. 근데 저도 장 의원님 얘기에 동감하는 게 그릴리시 선수는 좀 물론 좋은 선수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실제로 맨시티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예. 물론 뭐 가브리엘 제수 같은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선수가 뭐 공격수 같은 퍼스 나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외에 필 포든, 뭐 스털링, 뭐 진짜 베르나르도 실바, 마레즈 뭐 등등해서 또 데브라이너도 뭐 그런 이선에서 뛸 수 있지만 여러 유형의 여러 특성을 가진 선수들이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잭 글리시도 계속 붙박이 주전으로 갈 수 없거든요. 네. 분명히 로테이션이 되면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얼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수비 라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 건재한 상황에서 페르난지뉴 선수가 예전 시즌보다는 조금 노쇠화된 상황이 만약 생기고 로드리 선수 혼자서 조금 좀 힘들어하는 상황까지도 겹친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맨시티가 다른 이 대항할 수 있는 강팀들에게 큰 도전을 받을 수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그래서 저는 맨시티의 이번에 1강은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합이다 이번에. 여기에는 이제 어떤 전제가 있냐면 맨유, 첼시, 또 토트넘, 뭐 리버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팀들이 아스날은 아예 근데 언급받기라도 내가 인정해. 네. 물론 아스날 지금까지 영입한 그 한 베인 화이트, 뭐 타바레스, 삼비, 로콩가 뭐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요거 선수들은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은데 괜찮지만 좀 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언급 안 해도 내가 이해할게요. 근데 아스날이 뭐 큰 전력 보강이 있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전력적으로. 벤 화이트가 조금 뭐 기동력도 있고 활발하게 수비를 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 맨유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원했던 산초를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란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산초 영입을 계속 그 원투펀치에서도 맨유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은 역시 그런 부분이잖아요. 뭐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는 완비사카의 공격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왼쪽 라인 루크쇼가 워낙 좋은 시즌이고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전성기를 누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왼쪽에서 뭐 포그바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존이 사실은 지난 시즌에 많이 살아났잖아요. 이선에서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서로 교차 움직임을 가져가고 거기서 중앙 플레이메이킹 역할과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때 사실은 그 움직임을 보좌해 줄 수 있는 1대1에도 강하고 아주 영리한 윙어가 필요하다. 그 선수가 바로 산초거든요. 그 산초 선수가 왼쪽에 쓸 수도 있고 오른쪽에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선수가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동료의 움직임도 살려주고 그리고 산초의 1대1로도 파괴력을 올려주고 또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지금 생겨났고 네. 산초가 빨리 그 원했던 체계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그린우드처럼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확 올라오고 있던 그런 어린 선수들이 조금 터져주고 포그바가 잔류하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좋았던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공존이 살아나고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맨유가 잘 되면 저는 맨유도 우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또 얘기했던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부분이 이제 남은 이적 시장 기간에 추가로 보강이 돼서 허리가 조금 튼튼해지면 지금 뭐 맥토민이나 프레드나 이런 라인으로는 조금 부족한 선수들의 성향 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겠지만 대신에 바란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술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맥과이어, 뭐 바란, 린델로프 이런 3백도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조금 부실해도 수비적으로는 밸런스 있는 이 3백 하에서 루크쇼 또 오른쪽에는 공격력이 조금 떨어질 때 완비사카가 좀 떨어진다면 달록 같은 선수가 공격적으로 밸런스 있는 윙백 운영이 또 가능해지고요. 전체적으로 전술적인 유연성과 또 선수들의 장단점이 잘 어우러지는 시즌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게 만약에 잘 되면 그러면 저는 시티 뒤집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맨유가. 첼시도 마찬가지죠. 루카쿠. 예. 루카쿠를 지금 엄청난 거액에 다시 리턴을 시켰어요. 과거에 첼시 어린 시절에 첼시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루카쿠님을 믿어요. 예. 네. 저희 루카쿠님 아니면은 제가 첼시 우승 얘기를 안 해요. 맞습니다. 거기에 뭐 지금 수비 라인도 쿤데 같은 선수를 지금 보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잘 돼서 사실 루카쿠 같은 유형이 진짜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홀란드 같은 선수가 오면 뭐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그 선수는 힘들었고 근데 사실 루카쿠가 다시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깜짝 이적이죠. 첼시 입장에서. 팬들 입장에서. 그걸 거액에 첼시가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첼시도 확실히 결정적인 부분. 최전방에서 역시 마무리를 해줘야 될 부분에서 빌드업 체계에서 상대 파이널 서드까지는 잘 움직여주는 체계가 투엘 체제에서 완성이 됐지만 결국은 거기서 크로스 공격이 됐던 빠른 끊어서 역습이 전환이 됐던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센터에는 힘이 있는 공격수가 필요했거든요. 높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포스트 플레이도 되고 그 선수 역할을 지금 루카쿠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지금 옵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통하면 역시 첼시도 저는 우승 경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니, 지금 루카쿠 선수의 폼이면은 뭐 빌드업 같은 게 설사 제대로 안 된들 경기 내용이 좀 안 좋은들 저는 사실 그런 경기에서조차도 루카쿠 선수 지금 폼이면 뭔가를 한 방을 넣어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전 세계 스트라이커를 통틀어 봐도 루카쿠만한 선수 찾기 쉽지 않아요. 루카쿠 선수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 메르너, 하버츠 뭐 이 득점력에서 루카쿠로의 변화는 이건 엄청난 업그레이드입니다. 저는 첼시가 안 좋은 내용의 경기도 루카쿠 덕에 잡을 수 있는 경기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지금 좋은 보강들, 전력 플러스 요인들이 다 있어요. 그 리버풀도 지금 부상 복귀하고 원래 핵심 멤버였던 반다이크를 비롯해서 이런 선수들이 이제 복귀하고 나서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주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만큼 그대로 살아 있어요. 뭐 조고메즈부터 수비 라인들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파비뉴를 중심으로 해서 티아고나 조던 핸더슨이나 이런 핵심 허리 라인들도 티아고도 이제 팀에 완전히 적응해서 본인 클래스가 나오고 핸더슨도 풀 시즌을 뛰고 그리고 뭐 하비 엘리엣 같은 지난 시즌 챔피언십 블랙번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죠. 이런 선수 이제 복귀해갖고 완전 포텐이 터지고 마누라 라인이 뭐 잠깐 네이션스컵 차출 기간이 있긴 있지만 사실 리그로만 치면 한 2경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 정도 뭐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기존의 조타 선수 또 마누라 라인 요 라인이 지지난 시즌만큼 해주면 그럼 리버풀도 사실 우승 전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상대로 안 되고 또 예전처럼 부상자가 또 계속 생기고 수비에서 아니면 복귀한 선수가 예전 같은 반다이크가 부상 후유증이 생긴다거나 폼이 안 올라온다거나 뭐 그런 리스크는 있죠. 하지만 여전히 리버풀도 온전한 풀 전력으로 이 선수들이 잘했을 때의 모습을 다 보여준다면 물론 코나테 선수가 오긴 했지만 또 보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약간의 뭐 로테이션도 가능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리버풀도 역시 우승 전력이란 거예요. 한의원님이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항상 뭐 팽팽했다 하지만 올 시즌만큼은 지난 시즌에 맨시티하고 리버풀 뭐 이런 2강 구도에서 나머지 얘기를 막 했다면 올 시즌은 한 4팀 정도는 저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 이 끝까지 이번 달 말까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다 우승 전력 가능성이 있는. 근데 다만 이제 축구가 모든 팀들이 모두가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뭔가 정말 좀
뭐 부상자가 나오기도 하고 뭔가 계획이 삐끗하기도 하고 뭔가 조합이 좀 덜 맞기도 하고 네. 그런 팀들이 또 섞여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장 의원님 말은 이제 이 계획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면 면 아주 네 팀의 그렇죠. 팽팽한 우승 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일단은 우승 구도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팀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이 뭐 다른 팀들 얘기를 안 하기가 좀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나 토트넘, 아스날이나 이런 팀들을 보면 확실히 그 네 팀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커 보이긴 합니다. 그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저는 올 시즌만큼은 최전방에 제이미 바디를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의 그 패턴 이게 지난 시즌에도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네 막 이런 느낌을 줬지만 점점 후반기로 갈수록 저는 제이미 바디는 올 시즌부터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새로 영입한 파트슨 다카 선수, 우리 황희찬 선수랑 같이 짤제 브로크에서 뛰었기 때문에 팬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 선수가 오스트리아 리그를 뭐 거의 씹어 먹었긴 했지만 그건 오스트리아 리그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괜찮게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제가 뭐 이 선수를 항상 보고 중계 때 느낌은 좋아요. 오른발 잡이지만 양발도 잘 쓰고 순발력도 좋고 득점력도 있고 움직임도 좋고 뭐 윙어 공격수 다 아주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선수들이 빅리그로 오면 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아무래도 지금 언급했던 위의 네 팀들의 상황을 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실력을 보여주긴 어렵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수비 라인이 이 팀은 다른 빅팀보다는 선수층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파나 같은 경우는 장기 부상 아웃이 됐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서윤주나 에반스나 다른 수비수들이 있지만 자칫 뭐 다른 부상자가 또 생기거나 삐끗했을 경우에 레스터 시티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거기에 뭐 또 유럽 대항전까지 지금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레스터 시티는 조금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의 그 파괴력 4위권 안에 계속 있다가 나중에 떨어졌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트넘은 뭐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 여러 희망적인 상황 느낌도 있긴 있지만 제가 요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은 뭐 4-2-3-1 운영 또 공격과 수비 시에 4-2-3-1과 4-3-3을 병행하는 또 알리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뭐 그런 운영도 하고 있지만 누노 감독 자체가 뭐 이렇게 다이나믹한 운영을 하는 감독 같이 보이진 않고 케인이 만약에 이제 함께하게 된다면 함께 한다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손흥민의 공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지겠죠. 물론 이제 무리뉴 감독 시절보다는 수비적인 부담은 좀 줄 거예요. 네. 최전방지 원톱 역할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득점 파괴력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브라이언 힐이나 이런 선수들이 재능이 있고 물론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리그를 바꿔서 왔을 때 이 어린 선수가 또 얼만큼 빠른 적응력을 보일지는 봐야 됩니다. 네. 라멜라는 이제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비도 지금 보강은 하고 있잖아요. 로메로 이제 들어왔고 하나하나 이제 내보낼 선수는 내보내고 원래 가려고 했던 선수도 알더베르트나 이런 선수는 이제 내보내고 하나하나 또 채워놓고 아직도 몇몇 선수는 내보내고 다시 또 데려와야 될 그런 순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지금 빅4를 위협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조금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네. 네. 케인이 만약에 잔류해서 또 요 남은 이적 기간에 다른 영입들 지금 하려고 하는 다른 영입들이 좀 착착착착 한 두세 명 더 되고 케인뿐 아니라 잉여 자원까지도 정리가 되면 그러면 수비 라인도 완전 대폭 물갈이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좀 짜임새 있는 다른 팀이 생기면 그러면 가는 뭐 3, 4위권 안으로 챔스 진출권까지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토트넘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 아스날은 리그만 치르거든요 올 시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점은 있어요 분명히 반등할 요소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짧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예. 근데 지금 뭐 부상자들이 또 이렇게 많이 생겨요. 파티도 또 지금 초반에 한 2경기 정도 못 나올 것 같고 마갈량이스도 지금 올림픽 때 약간 다쳐가지고 거기다가 네이션스컵 때 뭐 페페나 또 파티 선수는 또 부상 복귀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네이션스컵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것 같고 아스날도 중간중간에 그런 전력 누수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뭐 그 경기들 몇 경기 뺀다고 쳐도 아르테타 감독의 운영이 확실히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결과를 내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스날이 지난 시즌 성적보다는 좋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5, 6위권 싸움부터 맥시멈 4위권 싸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정도 그것도 보고 있어요. 아스날 얘기를 막 강제로 시키니까 나름 좋게 얘기했어요. 아 근데 조금 더 이제 영입을 4위권 싸움까지 할 갈 계획이 수도 있다고. 있다. 그게 좋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아래로 보세요? 좀 더 희망적으로. 아스날이라면은 근데 더 올라가야죠. 웨스트햄 같은 팀은 유로파리그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큰 전력 보강이 지금 있진 않습니다. 웨스트햄도. 그 상황에서 올 시즌에는 이제 빅6 중심으로 아마 들어갈 조금 것이다.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근데 왠지 아스날보다는 레스터가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 패배 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스날 지금 멤버가 레스터 시티보다 뒤질 게 뭐 있습니까?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뭐 다 골을 넣어야 말이지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팬들이 다 그런 의식, 선수들도 그런 의식 갖고 아, 있고. 이제 이게 이 문제예요. 장의원님이 한현님한테 위닝 그렇게 스피릿을 생각하지 가지고 마세요. 있어야 힘을 돼요. 내세요. 에이. 이렇게 말하는 네. 식이 그러니까요. 오다니 진짜. 이제 라리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는 사실 조금 재정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네, 요즘 저 라리가 관련된 뉴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시 선수로 인해서 사실 프리미어리그처럼 이렇게 팀별 프리뷰 나오고 막 이래야 될 지금 시기잖아요. 근데 메시 선수 그리고 CVC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또 펀드 투자 회사 네. 이런 뉴스들이 라리가의 뭐 프리뷰 이런 걸 다 덮었어요. 실제로 지금 라리가 팀별 프리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시즌에 비해서. 왜냐하면 다른 이슈들이 엄청나게 더 있으니까. 큰 이슈들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셀러리 캡이 최근에 이제 메시 선수로 인해서 더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사실은 2013년부터 라리가는 리그 연맹이 팀들의 재정 상황을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됐어요. 그 라리가 연맹이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2010년대 이 언저리쯤 다시 돌이켜 보면 라리가에서 선수들 월급을 못 주는 팀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재정 문제 뭐 세금을 못 내서 강등이 되는 팀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팀들이 좀 여럿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하비에르 테바스 회장이 이제 라리가 연맹 회장이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라리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UEFA에서 하는 그 페어플레이 룰 말고도 라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이른바 라리가만의 페어플레이 룰을 사실은 재정적 페어플레이죠. 그거를 이미 라리가는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정말 뉴스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메시 선수의 결국 바르셀로나를 슬프게 떠나게 된 사건,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이제 뭐 뉴스가 보편화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라리가가 말씀드렸던 대로 2010년대 초반부에 그 재정을 제어하는 거를 도입한 것 자체는 그 당시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실제로 그 도입의 효과를 여러 해가 지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라리가 클럽들이 그 이후부터는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졌고 또 뭐 중계권료 배분 방식도 또 바꾸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라리가가 팀별 어떤 빈부의 격차 이런 것도 조금 줄면서 아주 어려워서 이제 선수들 뭐 월급 못 주고 이제 이런 클럽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도 맞기는 한데 근데 다만 이제 그 UEFA의 그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에 대해서도 각지의 유럽 클럽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처럼 네. 사실은 뭔가 이 각 팀의 재정 상태를 어떤 연맹이 제어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전체적인 어떤 평균적인 건전성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각 클럽들도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뭐 빚을 내도 우리가 빚을 내는 거고 뭐 망해도 우리가 망하는 건데 뭐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룰이 계속 존재해 왔고 그것이 코로나 사태와 이제 결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특히 라리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유형의 수입들이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라리가에서 적용해온 이 재정적 페어플레이, 이른바 셀러리 캡 이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클럽들 입장에서는 리미트 자체가 자꾸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네. 벌어들이는 게 줄으니까 벌어들이는 거에 비례해서 결국 쓸 수 있는 돈을 결정하는 건데 그 액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치명타를 맞는 클럽은 바르셀로나처럼 지금까지 선수들의 연봉을 너무 무한대처럼 퍼주던 클럽.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 팬들이 누구를 가장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바르토메우. 네, 바르토메우 회장. 물론한 바르토메우 회장이 이 사단을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 만든 주인공이다. 뭐 이렇게 다들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에서 그거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예? 그 정도 코로나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그걸 예상하지 못했어.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걸 감안하더라도 바르셀로나는 그걸 차치하고 너무 선수들에게 많은 이적료를 투입했고 많은 연봉을 줘왔던 게 사실이죠. 특히 이제 네이마르 선수 내보내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이적료를 투입해서 선수들을 연이어 영입하고 그 선수들에게 또 엄청나게 또 많은 연봉을 지급해 와서 전체적인 연봉 규모로 볼 때는 뭐 그 어떤 프리미어리그 클럽보다도 바르셀로나가 돈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가 빚어지면서는 이제 완전히 바르셀로나의 목줄을 죄는 효과로 나타났고 결국은 메시 선수는 뭐 본인의 연봉을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깎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맞지 않아요. 이 리미트를 맞추지 못하는 결국 사실 최근 근년에 이제 라리가가 선수 영입을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도 선수에게 지급하는 이적료, 연봉, 뭐 에이전트 피 이런 모든 비용이 사실은 라리가 연맹에서 정산한 그 액수 기준선을 모든 클럽이 다 맞췄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라리가가 영입도 자꾸 이제 검소해지고 그랬었는데 어찌됐건 바르셀로나는 그 메시 선수가 그렇게 연봉을 많이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 선수를 계속 품게 되면 지금 기존의 선수들의 어떤 연봉 지급은 물론 새로 이번에 들어온 선수들이 그래도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선수들을 심지어 이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이제 몰리게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최근에 등장한 이름이 그 CVC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네. 투자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예전부터 뭐 포뮬러 1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다양한 스포츠에 투자를 많이 해왔었고 그런 스포츠 쪽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종의 이제 라리가 연맹 회장인 테바스 회장 입장에서는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바깥으로부터 끌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뭔가 좀 줘야 되는데 그 재원을 바깥으로부터 끌어왔는데 근데 이 끌어온 것에 대해서 바르셀로나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그 바르셀로나는 물론이고 또 특히 레알 마드리드 이 두 양강 클럽은 여기에 선뜻 동의를 못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CVC에서 약속한 돈의 액수가 크기는 커요. 보니까는 우리 돈으로 뭐 3조 4천억 원 정도 되니까 뭐 엄청나게 큰 돈이고 물론 그게 뭐 두 클럽만에 가는 게 아니라 42개의 이제 라리가 및 뭐 세군다 클럽들의 이 3조 4천억 원이 가게 되지만은 어찌됐건 이 큰 돈을 받으니까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레알이나 바르셀로나가 보기에는 그걸 받는 대신에 그걸 만약에 이제 라리가가 받게 되면 장기간 끌려다니겠네. 그렇죠. 향후 50년 동안 시청각 권리, 이 시청각 권리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중계권료가 그렇죠. 들어가겠죠. 중계권료의 일부를 향후 50년 동안 이 투자 회사 쪽으로 넘겨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비율로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10%죠. 10%. 10%인데 이게 50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또 엄청난 그렇죠. 거고 여기에 플러스 레알과 바르셀로나는 전에 이제 원투펀치에서도 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로피언 슈퍼리그에 대한 희망의 꿈을 아직도 접지 않은 몇 클럽이 있다면 가장 대표가 또 레알과 바르셀로나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CVC를 데려온 라리가 연맹 측의 이 딜에 레알과 바르셀로나도 동참을 해버리면 물론 당장은 거액의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향후 50년 동안 그 중개권료의 일부를 넘겨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들만의 앞으로의 다른 사업은 못하게 되죠. 그렇죠. 절대로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라리가 연맹과 CVC의 통제 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사업은 다 레알과 묶여버리는 바르셀로나는 거죠. 포기해야 네,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레알과 바르셀로나는 아시다시피 유벤투스와 더불어 여전히 유로피언 슈퍼리그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그때 다시 또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지금까지도 주장하는 클럽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딜에 서명해버리고 동참해버리면 지금 당장은 뭐 돈이 좀 생기기는 하겠는데 앞으로의 자기들이 구상했던 것과는 이제 완전히 안녕해버려야 되는 미래가 그런 없어 상황이 버리니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는 이 돈을 지금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네. 결국은 메시 선수와의 아주 좀 정말로 팬들이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이별을 하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시 선수가 이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팀을 떠나게 된 거는 정말 뭐 예상했던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메시 선수가 예를 들어 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미국에 한번 가보기 위해서 이런 이별은 아마 바르셀로나 팬들도 예전부터 예상은 했을 텐데 돈 문제 때문에 결별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예상된 결별도 아니고, 또 그 메시 선수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또 흘렸던 눈물 이런 게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인구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메시 선수의 이번 바르셀로나를 떠난 사건은 1953년에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선수가 처음에 바르셀로나 왔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된 사건 이후에 네. 선수가 오가고 뭐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정말 그 디 스테파노 사건 이후에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 지금 터진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플랜 자체를 이미 1년 지난 시점에서 또 이번에 1년이 지났는데 거의 1년 반년 이상, 예전에 그 수뇌부들이 거의 뭐 이거는 경영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 같아요. 다른 팀들도 상황이 비슷한 빅클럽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른 약간 팀들은 어찌됐건 지금 어찌는 다 그걸 그러니까요. 맞추고 있는 거죠. 네. 메시 선수를 내보내야 될 정도의 상황에는 몰리지 않았죠, 다른 팀들은. 참 그래도 라리가의 어떤 선수보다 메시 선수가 떠난다는 거는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라리가에도 굉장한 정말 실질적인 재정적인 당연한 거죠. 타격이 오는 네. 게 사실이잖아요. 아주 타격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스러운 상황인 것이, 라리가가 분명히 뭐 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에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라리가만의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룰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결국은 메시 선수를 잃는, 물론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바르셀로나 쪽에 있지만 어찌됐건 메시 선수가 떠나버리게 되는 상황은 라리가 전체의 흥행으로 볼 때는 또 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딜레마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정부도 그렇고 국가 전 세계적인 재난이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 네. 경제적인 어떤 정책들도 쌀리 캡이 그거예요. 비율형 연봉 상한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 구단의 총 수입 중에서 선수단에 지급되는 임금이 이제 일정 비율 수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해놓은 건데, 이거를 예정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놨다 이거 쳐요.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부도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경제정책은. 그러한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원칙 지켜 이러고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라리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지금 비단 바르셀로나의 문제만 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팀에서 또 터질 겁니다. 네. 이거는 구단 라리가에서 운영하는 쪽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너무 원칙적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다른 클럽도 아니고 바르셀로나에서 나오나.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승 경쟁 구도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메시가 이 얘기는 뭐 안 할 수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했어요. 그래서 우승 경쟁 구도부터는 짧게 할 텐데, 순위는 나와야 되니까요. 저는 요럴 때 그 라리가 우승 조금 이제 약간 재미로 흥미롭게 걸어보시고 싶은 분에게는 요럴 때 한번 세비야 우승 걸어보는 것도 괜찮다. 오.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제가 세비야가 우승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라멜라 득점왕하고 갑자기 아니, 라리가에서 그건 안 돼요. 날라다니고 그건 안 될 것 메시가 같은데. 되고. 그건 안 돼요? 네, 그거 라멜라 득점왕은 안 돼요. 안 돼요? 어찌됐건 제가 이 말씀을 들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라리가도 EPL과는 좀 다른, EPL보다는 부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저는 사파전이라고 봐요. 네. 레알,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세비야까지 아. 네 팀이 굉장한 각축을 이루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세비야까지도 저는 절대 우승 후보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현지 평론가들이나 또 많은 또 사람들은 그래도 올 시즌은 지난 시즌 챔피언인 아틀레티코가 챔피언을 방어할 확률이 조금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들 숫자가 조금 많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아틀레티코는 일단 주력 멤버가 다 건재합니다. 건재하죠. 심지어 뭐 EPL로 돌아간다는 그 트리피어 선수조차도 지금 아직 뭐 요즘 보면은 안 갈 것 같아요. 사울도 아직 남을 뭐 것 같은. 특별히 그리고 사울 선수도 아직 안 나갔고, 거기에다가 코파 아메리카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리고 데파울 선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사실 지난 시즌 우승 기본 전력이 건재하고, 거기에
드리블이면 드리블, 패스면 패스, 뭐 수비 가담이면 수비 가담까지도 해주는 데파울이라는 또 전천후 미드필더를 얻었거든요. 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전력의 큰 보탬이 될 선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견지에서 보면 아틀레티코는 우승 멤버 건재 플러스 데파울이니까 충분히 좀 좋아졌다. 가장 안정적으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인 건 맞다. 다만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상당수의 득점은 수아레스 선수에게 많이 의존을 하는데 지난 시즌까지는 그래도 리그에서는 수아레스 선수가 꽤 많은 골을 터뜨리면서 우승에 공헌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수아레스 선수가 한 살이 더 먹은 또 올 시즌까지도 그 정도 수준의 득점력이 이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아틀레티코에게도 과제로 남기 때문에 수아레스의 득점력이 저하될 때를 대비한 다른 보조 득점원이 올 시즌에는 조금 더 나타나줘야 돼요. 물론 마르코스 요렌테 같은 선수가 사실 포지션에 관계없이 득점을 많이 해주긴 했는데 언제까지 또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의 득점에 의존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앙 펠릭스를 비롯해서 공격 자원, 공격 재능에 해당하는 선수들의 득점포가 수아레스 선수의 하락할지도 모르는 득점을 메워줄 필요가 있는 그것이 이제 아틀레티코의 과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키플레이어는 물론 모든 선수들이 다 중요하지만 아자르 선수, 베일 선수라고 봅니다. 네. 저는 레알 마드리드는 굉장히 극과 극의 양면을 달릴 수도 있는 올 시즌을 맞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자르 선수나 베일 선수나 뭐 베일 선수 뭐 토트넘 갔다 왔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레알에서 한 걸 보면 두 선수 모두가 바닥 오브 바닥을 찍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는 정말 투명 인간인 거고 더 내려갈 바닥은 사실 없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데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네, 더 내려갈 바닥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이게 끝이라고 지하 한 생각했는데 20층까지 있더라고요. 난 지하 한 3층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네.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어쨌든 아자르 선수와 베일 선수가 물론 이 선수들이 최절정기만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최절정기에 이제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해줄 수 있냐. 그게 70%냐, 뭐 50%냐, 30%냐, 아니면은 진짜 바닥 이하로 떨어지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는 레알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포드리그라든가 비니시우스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지난 시즌 대비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은 쪽이지만 혹은 정체되거나 혹은 뭐 지난 시즌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안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라모스 바란 떠나고 이제 알라바 같은 선수가 왔는데 알라바 선수가 정말 자신의 그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서 어느 포지션에 투입되든지 엄청나게 소금 같은 역할을 잘해주면 그거는 또 플러스고 또 이제 모드리치라든가 뭐 토니 크로스라든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또 노장 주축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벤제마 선수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체력으로 시즌 끝까지 팀에 또 공헌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레알은 제가 봤을 때는 잘만 되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잘만 되면 이 팀은 정말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이 많은 또 이 변수들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그쵸. 또 지난 시즌보다 더 고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레알은 좀 극에서 극인데 저는 둘 중에서 그럼 어느 쪽의 가능성이 높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조금 오히려 좋은 쪽으로 봐요. 플러스 네, 쪽. 레알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노장들에 대한 어떤 로테이션이라든가 체력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관건이기는 한데 하도 좀 바닥 찍은 선수들이 많아서 사실 말을 안 했습니다만 뭐 마르셀루라든가 뭐 요비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실력에 과연 몇 퍼센트까지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레알은 굉장히 괜찮은 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난 시즌보다도 고생하는 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가장 또 화제인데 바르셀로나는 일단 메시 선수가 여태까지 공격에 있어서 해주는 게 엄청나게 컸었죠. 그래서 메시 선수 없는 바르셀로나가 과연 가능할까?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의 삶이 과연 앞으로 어떨까? 이게 분명히 좀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는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건 메시 선수가 없어도 기존 갖고 있는 선수들이 나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단 그리즈만 선수, 데파이 선수 이 두 선수만 하더라도 사실 이 선수들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뭐 최선의 그런 실력을 발휘해주면 여전히 괜찮은 팀이죠 사실은. 다만 이제 아구에로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절정기를 좀 넘긴 선수이기 네. 때문에 과연 이제 예전만한 득점포가 나오겠느냐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물음표가 있지만 어찌됐건 데파이 선수라든가 그리즈만 선수는 아직 뭐 노장이 된 선수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데파이 선수는 또 이 바르셀로나 와서 굉장히 또 기분 좋게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아주 극상의 폼을 달리고 있는 선수라서 데파이 선수는 전 잘할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고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는 여태까지의 어떤 경기 패턴과는 상당히 좀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게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견고한 수비를 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이제 그리즈만이라든가 데파이 그리고 9월 이후에 또 부상에서 돌아올 안수 파티 같은 선수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효율적인 득점을 올리는 뭔가 그런 방향의 어떤 스타일 전환을 바르셀로나가 유연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실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면 여전히 점유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멤버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메시 선수마저도 떠난 바르셀로나가 정말 예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계속 표방하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는 바르셀로나의 수비 약점만 계속 부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바르셀로나는 정말 전통적인 점유율, 패싱, 티키타카 이런 건 좀 잊어버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중시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팀으로 완전히 이제는 변신을 정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변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삐그덕거리지 않고 잘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가장 저는 좀 주목할 선수가 그리즈만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데파이 선수는 확실히 잘해줄 것 같은데 그리즈만 선수는 여전히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약간의 물음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덴벨레, 쿠티뉴 등과 비교하기에는 그리즈만은 해준 것도 꽤 많기 때문에 그리즈만을 그들과 동렬에 놓지 말라는 바르셀로나 팬분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즈만 선수가 아틀레티코에서 하던 것만큼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즈만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되느냐가 사실은 바르셀로나의 경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세비야가 저는 우승 경쟁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네. 생각을 하는데요. 세비야가 예를 들어 지난 시즌에는 오캄포스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어요. 지난 시즌에는 엔네시리 선수가 커리어 하이를 보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두 선수가 서로 하이, 로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80% 정도만 둘이 균일하게 같이 터져주면 저는 세비야의 화력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거기에 파프 고메스라든가 라키티치라든가 수소라든가 조안 조르단이라든가 뒤에 받쳐주는 선수들도 많고 지금 세비야가 알라베스에서 2시즌 연속 2자릿수 골을 넣었던 호셀루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러면서 아마 내보내게 될 선수는 더용 선수가 될 겁니다. 룩 더용 선수를 이제 네덜란드 쪽으로 보낼 분위기고 그 자리에 이제 호셀루 선수를 데려올 것 같은데 더용 선수가 물론 헤더라든가 뭐 아크로바틱한 골을 또 결정적인 상황에서 넣는다든가 그런 건 있지만 평상시에 꾸준한 득점 가세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호셀루를 데려온다면 제 생각에는 좀 부드럽게 더 세비야 주변 동료들과 어우러지면서 조금 더 많은 골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호셀루 선수가 과연 영입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수비에 헤수스 나바스 선수가 이제는 노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수의 로테이션 내지는 백업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뭐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좀 노리고 있는 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의 나우엘 몰리나라는 윙백이 있어요. 근데 세비야도 지금 몰리나 선수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만약에 몰리나 선수나 혹은 다른 윙백을 이 나바스 선수 자리에 데려다 놓을 수만 있으면 저는 세비야가 포지션적으로도 거의 또 구멍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첼시와 연관된 얘기인데 쿤데 선수 있잖아요. 이 쿤데 선수에 대해서 세비야의 스탠스는 이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그냥 많이 주든지 아니면 이제 첼시가 선수를 포함시키려는 딜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주마 선수인데 네. 주마를 주면서 그래도 또 돈을 많이 주든지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사가거나 그래, 아니면 주마 더하기 주말에 주마.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그러니까 첼시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액수를 세비야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마를 안 주면 정말 많이 줘야 되고 주마를 주면 그래도 좀 많이. 근데 이제 첼시는 야 주마도 주는데 이 정도를 줘야 돼? 여기서 이제 첼시가
지금 조금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쿤데 선수는 뭐 계약이 뭐 바로 끝나거나 이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비야 입장에서는 붙들 수 있는 그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세비야가 그래서 노리는 거는 쿤데가 나가더라도 그 몬치 단장이 또 찍어놨던 수비 자원이나 다른 포지션에 또 보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쿤데 선수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세비야는 또 그만큼의 보강을 분명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쿤데 선수가 첼시로 가더라도 세비야가 예정했던 대로만 일을 진행시키면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 세비야는 선수층도 두텁고요. 네. 오히려 어린 선수들을 좀 등용시켜야 되는 레알 마드리드나 뭔가 지금 분위기상으로나 여러 가지 스타일의 변화상으로나 좀 불안해 보이는 바르셀로나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세비야가 오히려 경험 많은 선수들이 선수층이 더 두터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세비야도 아예 처음부터 우승 후보로 넣어주는 게 저는 옳다. 그리고 기대를 걸어보면 하나. 세비야가 마지막으로 라리가 우승을 한 게 1946년입니다. 광복 직후거든요. 우리 역사에서는. 그런데 1946년 이후에 제 생각에는 요번이 세비야가 우승에 본격 도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하나 걸린 거 아니냐. 올 시즌 우승 경쟁에서는 저는 세비야를 꼭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라리가의 우승 경쟁구도 레알, 바르샤, 아틀레티코 이렇게 세비야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윈윈하길 바랍니다. 세비야랑 첼시랑. 같이 쿤데를 통해서. 쿤데를 투엘 감독이 쿤데를 원하는 이유는 쿤데 선수를 3백에 쿤데 선수는 센터백 또 순발력이 좋고 키는 네. 크지 않지만 오른쪽 수비도 볼 수 있고 그러한 다재다능함이 있어요. 그래서 3백에서 기존에 아스플리쿠에타가 하던 위치 있죠. 그 역할을 맡기기에 좋아요. 전술적으로. 볼도 잘 다루고. 예, 볼도 잘 다루고 공 몰고 가는 능력도 공격 있고. 전진성도 있고. 그래서 줄스 쿤데가 있을 때 큰 경기, 빅 경기 노려는 선수가 필요할 때는 윙백에 리스 제임스 대신에 아스필쿠에타를 놓고 줄스 쿤데를 아스필쿠에타 자리에다 배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전술적 유연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 선수가 한 명 들어가면서 네. 아스필쿠에타와 로테이션도 시킬 수가 있고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금 원하고는 있어요. 첼시는 투엘 감독이. 조금 돈이 들더라도 아마 주말을 주면서까지라도 이 쿤데를 좀 데려오려고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윈윈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우승 경쟁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 정말 알차게 전체적으로 다 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리그가 시작이잖아요. 네. 거의 뭐 축구 팬들은 이제 파티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두 분 마지막으로 이제 리그 시작하는 뭔가 즐거운 기대감 이런 거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엄청난 일들이 또 시작되는. 실제적으로 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올 여름에 또 많은 축구 행사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쉬지를 못했고 또 제가 루틴하게 하는 다른 일들도 많은데 지금 또 이제 그렇죠. 역경의 길로 또 접어드는 거죠. 리그가 네. 시작하면 또 여러 군데에서 또 한준희 위원님, 장 위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나름의 또 저는 역경을 감수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루틴하게 하는 일이 원투펀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프리미어 리그를 중계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14일부터 프리미어리그랑 라리가가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 재밌게 축구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시작하면 또 저희가 또 할 얘기가 더 많아지니까 네. 원투펀치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